안녕하세요, 쭝굴리입니다. 네, 자, 오늘은 치킨 게임 뒤에서 웃는 사람들, 네, 이런 주제를 한번 잡아봤고요. 현재 저희가 계속 치킨 게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쿠팡도 지금 손해를 조 단위로 보고 있고, 마켓컬리도 적자를 보고 있고, 그 다음에 UF, 티몬 다 적자를 보고 있죠. 11번가도 마찬가지고, 모든 기업이 적자를 보고 있다고 해서 실제로 정말 모든 회사가 다 적자를 보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 누군가는 뒤에서 웃고 있지 않나. 그럼 그 웃고 있는 사람들은 과연 누구일까? 그에 대한 주제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오늘 처음으로 이제 주님이 원래 마음대로 그냥 떠들었는데, 네네. 오늘은 무슨 얘기를 할지를 이 PPT를 쏟아 보니까 네네. 오늘 참 재밌는 주제가 나올 것 같더라고요. 네네. 어떤 사람들이 뒤에서 웃을 것인가. 그렇죠. 앞에서 돈은 누가 다 버는 것 같지만 뒤에서 실제로 돈을 버는 사람은 누구다. 그렇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어쨌든 거래액이, 쿠팡만 해도 거래액이 10조가 넘어가고, 뭐 마켓컬리도 매출이 뭐 이렇게 계속 급성장하고 있고, 계속 매출이 급성장하는데 계속 적자를 본다. 그럼 누군가는 돈을 벌지 않을까? 이 구조상에서. 흔히 예를 들어서 우리가 큰 기업, 삼성, 뭐 반도체 이런 거 하면 밸류체인이란 말을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삼성이 반도체를 1부터 100까지 다 만들어낼 수는 없잖아요. 1부터 10까지 누가 만들고, 그걸 또 받아서 B라는 회사가 10부터 뭐 20까지 누가 만들고, 이런 식으로 마지막에 삼성이 뭐 50부터 100까지는 삼성이 만든다, 이런 것처럼 그 어떤 반도체가 생산되기까지의 과정에 있는 그 회사들의 그 연결을 밸류체인이라고 하는데, 뭐 유통에서는 그런 단어를 쓰진 않습니다만, 그 단어를 유통으로 옮긴다면 유통도 밸류체인이라는 개념이 있을 거 아니에요. 물건을 생산하는 생산자부터 뭐 그 밸류체인 중에서 과연 모든 사람들이 다 적자를 볼 것인가?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 구조가 돌아갈 수는 없겠죠. 그럼 누군가는 흑자를 보고 있을 텐데, 그럼 누가 흑자를 보는가? 그에 대해서 저희가 얘기를 시작해 볼까 합니다. 자, 첫 번째 이제 온라인 이커머스 치킨 게임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태까지 계속 얘기를 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넘어가고요. 자, 두 번째. 그러면 재미를 보고 있는 사람, 웃고 있는 사람들이 과연 택배 업체일까? 자, 택배 업체의 데이터를 보면, 빅3 택배 물류 실적, 이건 3분기입니다. 3분기 데이터인데, 작년 3분기 대비해서 어떻게 실적이 변했다 이거고, 이거는 이제 19년 전체 3분기까지의 매출과 뭐 영업이익 관련 이런 건데, 사실 이익을 봤어요. 택배 회사들이 뭐 적자를 보거나 이런 건 아닙니다. 물론 롯데 같은 경우에는 뭐 여기 보시면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하긴 했었는데, 작년에 왜 적자가 나왔는지 제가 그것까지 명확히 찾아보진 않았습니다만, 그때는 어떤 뭐 자회사 다른 롯데 물류랑 합병을 해서 이제 매출이 갑자기 급상승한 케이스인데, 증가가 45%씩 증가했다는 건 현실적으로 좀 말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업체랑 합병을 해서 매출이 갑자기 이렇게 뻥튀기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어쨌든 전체적으로 매출이 뭐 8%, 10% 이렇게 늘고 있으니까 택배 업체도 뭐 손해를 보고 있다 이런 건 아니죠. 근데 정말 그 수혜를 택배 업체들이 보고 있냐? 그렇게까지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면 저희가 CJ 대한통운 주가를 보더라도 2014년도의 기점으로 이제 모바일 쇼핑이 활성화되면서 물량이 폭발하기 시작하면서 그런 수혜를 받아서 올랐다가 쭉 빠지고 있죠. 빠지고 있다. 이게 살짝 올랐던 거는 이제 택배 가격을 정상화하겠다, 좀 현실화하겠다, 주가가 기대감이 쭉 올랐다가 실제로 가격을 올리고 나서 CJ 점유율이 약간 빠졌어요. 뭐 많이 빠진 건 아닌데 1%, 2% 빠졌는데 그것 때문에 다시 주가가 빠지고 있다. 이러니까 택배 회사가 가장 큰 이익을 봤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이익을 본 건 맞으나 큰 수혜는 아니다. 왜냐면 로켓 배송 같은 경우는 사실 택배 업체랑 관계가 없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본인들이 직접 하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택배 회사가 이 치킨 게임의 그 수익을 많이 가져갔다라고 얘기하기엔 사실 어려운 거죠. 자, 그럼 세 번째로 자동차 관련 회사들이 돈을 벌었을까? 왜냐면 우리가 택배차를, 그러니까 로켓 배송도 쿠팡에서 차를 만들 수는 없잖아요. 어디서 사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대한민국에서 탑차를 살 수 있는 회사는 두 개밖에 없죠. 기아랑 현대밖에 없죠. 탑차를 새 차로 출고하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 시중에 있는 1톤을 중고로 사서 개조하는 경우가 더 많다고 하더라고요. 조사를 해보니까. 근데 탑차를 개조하는 업체들은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은데 대부분 다 영세한 그런 기업들이라 뭐 상장되거나 이런 회사들은 없고, 실제로 현대기아차에서 포터 같은 경우가 뭐 한 달에 10,000대 정도씩 팔리는데 실적에 그렇게 큰 도움은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예전에 뭐 다마스 같은 거 단종시킨다니까 정부에서 단종 못 시키게 한 적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차들은 사용차의 가장 이 끄트머리에 있는 차들은 판매량은 많은데 마진이 별로 크질 않아서 회사 실적에 큰 도움이 되질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자동차 관련 회사가 이런 차들을 팔았다고 해서 큰 도움이 됐냐? 주가를 보면 도움은 안 됐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현대차 주주분들 정말 안타깝습니다. 저는 현대차 주식을 사본 적은 없지만 어쨌든 이렇게 쭉 빠지고 있는데, 아무래도 미국 시장에서 수출이 줄어들면서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 뭐 세타2 엔진과 관련한 이슈가 있었고 그런 것 때문에 계속 주가가 계속 빠지고 있지 않나 싶은데, 제가 이 자료를 만든 이후에 그저께인가 5일 금요일인가 4일 목요일인가 또 현대차 주가가 4%인가
급락을 했더라고요. 현대차가 뭐 61조를 투자한다고 하고 뭐 투자 계획이나 이런 미래 청사진을 많이 발표했는데도 주가 계속 빠지고 있어서 기아차도 마찬가지고요. 자동차 회사들도 큰 이익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자, 그럼 냉장 냉동 공조 회사들이 돈을 벌었을까? 어쨌든 탑차에 우리가 콜드체인이라는 물류를 하기 위해서는 냉장고를 자동차에 설치를 해야 되는데, 그런 업체들은 이제 냉장 냉동 공조 업체라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제가 아는 게 하나도 없어서 그냥 기사를 하나 가져왔는데, 자, 기사를 잠깐 읽어드리면, 자, 17일 한국 냉동 공조산업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전년 대비 10%에 이르렀던 냉동 및 공조산업 부분 생산 시장의 성장이 올해에는 연말이나 되어야 보합되거나 아니면 오히려 위축될 수도 있을 것으로 관측됐다. 자, 이게 19년 4월 기사예요. 그러니까 19년 전체에 냉장 냉동 공조 시장이 안 좋다. 한마디로 이것도 자동차 회사랑 비슷한 것 같아요. 이 시장이 총 12조 정도 되는데, 보통 어떤 뭐 공장이라던가 굉장히 큰 건설 관련해서 들어가는 것들이 매출의 대부분이고, 아마 이 탑차에 들어가는 이런 부분들은 이 자체가 나쁘다 이런 뜻이 아니라 실적에 큰 의미가 없다. 에디 회사가 어떤 특정 제품이 아무리 잘 팔린다고 해도 세계 시장 점유율 1위를 한다고 해도 객단가가 작거나 이러면 큰 의미가 없다. 이런 의미의 기사가 아닌가. 이쪽에 대해서 제가 잘 알진 못하지만 큰 의미는 없는 것 같다. 온라인 이커머스 업체들은 계속 활발해지고 매년 성장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왜 자동차나 택배나 냉장이나 다 성장이 없었을까요? 성장이 없지는 않았을 거예요. 제가 뭐 정확한 데이터, 아까 택배 같은 경우도 이 매출이 계속 상승하고 있으니까 성장이 없는 건 아니죠. 성장이 없는 건 아닌데, 그 과실을 예를 들어서 많은 부분을 다 가져갔다고 얘기하기에는 좀 어폐가 있다. 시장이 컸을 건 맞으나 실제 그 업계에서, 예를 들어 자동차는 사실 어떤 제네시스 같은 고가의 그런 세단들이 마진이 높을 거고, 포토 같은 걸 아무리 많이 팔아도 포토를 10,000대 파는 것보다 제네시스를 뭐 2,000대, 3,000대 파는 게 아마 회사의 실적에 훨씬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런 것처럼 인프라 구축에 몇 년이 걸렸을 수도 있고, 그렇죠. 포토의 판매가 늘었을 수도 있지만 현대라는 기업에 큰 도움이 될 그렇죠. 정도는 아니다. 그렇죠. 네. 택배도 마찬가지고 전체적으로 다 그렇다. 그럼 주님이 생각하시는, 그렇죠. 실제적으로 돈을 번 업체는 그럼 과연 정말 없는 건가? 뒤에서 웃는, 네, 뒤에서 없는 사람 진짜 없는 건가?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자, 정말 이제부터는 돈을 많이 번 업체들이 나오는데, 자, 일단 첫 번째로 골판지 업체라고 말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골판지 업체는 어떤 걸 의미하느냐? 자, 우리가 표면지, 이면지, 골심지 등을 만드는 원지 제조 회사를, 이 상자를 만드는 원료를 만드는 어떤 이 종이의 판을 만드는 회사를 말씀드리는 건데요. 그 회사들은 아시아제지, 뭐 신대양제지, 테린페이퍼 같은 회사들이고, 그 다음에 이 세 종이를 결합해서 상자를 만드는 회사가 테린포장, 한국수출포장공업, 삼보판지 이런 회사들입니다. 매출액이 뭐 이렇게 늘었는데 뒤에 영업이익을 보시면 영업이익이 1700%, 300%, 뭐 175%, 978% 이런 식으로 엄청난 성장을 하고 있는 거죠. 물론 제 생각에 1700% 같은 거는 실제로 단순히 상자만 팔아서 이렇게 됐다 이렇게 보다는 어떤 다른 요인들이 있었을 거예요. 영업의 수익이나 뭐 이런 것들이 또 있었을 수도 있는데, 뭐 그것까지 제가 정확히 보진 않았지만, 골판지 수요 늘리는 택배 물동량 자체가 저렇게 증가하고, 결국에 이제 주요 제지업체 실적 보시면 한솔제지나 무림페이퍼 같은 회사는 기존 제지업체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인쇄용지를 만든다거나 뭐 찌의 어떤 종이를 만든다거나 뭐 신문용지를 만든 뭐 이런 식으로 기존에 우리가 종이라는 것들을 생각하는 그런 것들을 만드는 기존 강자였는데, 실제로 이 회사들은 매출 대비해서 영업이익 비율과 이 신대양제지나 아시아제지 같은 회사들이 바로 이 골판지를 제조하는 업체인데, 보시면 영업이익이 비슷해요. 매출은 2배 이상 더 많은데, 이 회사들은 기존의 제지 회사들, 그다음 이 회사들은 제가 말씀드리는 골판지를 만드는 회사들, 이 수치 자체가 레벨이 다르다는 걸 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골판지 수요를 늘리는 택배 박스 물량이 2013년엔 15억 박스였는데 지금 작년 기준은 25억 박스. 자, 올해는 거의 예상은 뭐 29억 박스다, 8억 박스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올해 데이터는 내년이 돼봐야 이제 나오겠죠. 근데 어쨌든 온라인 쇼핑, 모바일, 특히 모바일 쇼핑이 매년 20% 가까이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박스 수요는 계속 늘어갈 수밖에 없고, 특히나 이제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택배 보내는 낮에 물류하는 방식은 대부분 물류센터들을 해놓고 시간도 어느 정도 넉넉하기 때문에 물류센터에 이제 합포장을 많이 하는데, 새벽 배송 같은 경우에는 사실 밤 12시에 주문한 걸 아침 막 7시, 6시에 배송을 하기 때문에 그만큼 준비 시간이 부족하다 보니까 물류센터들에서도 이제 예를 들어서 제품이 4개를 주문하면 4개를 합포장해서 박스를 합치거나 할 시간이 없다는 말씀이죠. 그렇죠. 그런 부분이 좀 시간적인 애로사항. 그 다음에 이제 새벽 배송을 하는 업체들이 아직까지는 이 물류센터를 굉장히 크게 이렇게 확장하거나 하지 못해, 인프라 부족으로 좀 비효율적인 약간 물류센터 구조 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뭐 4개를 구매하면 4개가 배송된다는 이런 문제들이 좀 있거든요. 제가 저번 주에도 쿠팡에서 쿠키프레쉬로 4개를 주문했는데 4박스로 오더라고요. 저번 주에.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 박스 수요는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뭐 비효율적인 구조로 인한 박스 수요지만 어쨌든 박스 업체 입장에서는 땡큐죠. 그러니까 어느 순간 몇 년 사이에 그렇긴 한데 재활용하는 데 가보면 어느 순간 이 박스 재활용이 제일 많이 나와 있는 거죠. 그렇죠. 예. 저희 아파트도 보면 근데 모르겠어요. 예전에 몇 년 전에 비해서 저희 아파트는 재활용 물량이 좀 줄어든 것 같긴 한데 아무래도 뭐 불경기다 보니까 어쨌든 간에 데이터가 증명을 하니까 이건 제 주변에 어떻더라라는 얘기는 사실 별로 의미가 없겠죠. 네. 자, 6번째. 그럼 또 누가 돈을 벌었을까? 자, 우리가 그렇죠. 콜드 체인 물류를 하게 되면 말 그대로 신선한 제품을 생산지부터 소비자까지 이렇게 쭉 풀 콜드 체인 물류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풀 콜드 체인 상태로 배송을 하려면 당연히 어쩔 수 없이 박스 안에 이 온도를 유지하는 냉매가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냉매라는 건 당연히 흔히 우리가 말하는 아이스팩 아니면 드라이 아이스 뭐 둘 중에 하나겠죠. 근데 이게 이제 환경오염 뭐 이런 문제도 있다 보니까 지금 나오는 업체처럼 워터 100%, 즉 이게 녹으면 그냥 찢어서 싱크대에 버리면 된다. 그리고 이거는 종이 100% 돼 있기 때문에 분리배출하면 된다. 종이로.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업체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냉매 업체들이 아까 얘기했지만 박스 수요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 중에서 새벽 배송이 차지하는 포지션이 커지니까 새벽 배송이 차지하는 포지션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냉매 업체들도 굉장히 매출이 올라가고 있겠죠. 근데 제지 업체와는 다르게 딱히 이렇게 굉장히 큰 업체는 아직 없고 상장되거나 이런 업체들은 없어서 매출이나 이런 건 볼 수 없는데 그냥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냉매가 계속 수요가 늘어나지 않을까. 당연하겠죠. 새벽 배송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냉매 업체는 웃을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고. 자, 7번째로는 배송 대행 업체. 자, 이게 무슨 의미냐? 새벽 배송 같은 경우는 택배가 해주질 않죠. 우리가 낮에 보내는 제품들은 물론 이제 온라인 쇼핑의 택배 박스 수요가 늘어나면 늘어나는 거에 더 많이는 새벽 배송보다 기존 택배의 물량도 더 늘어나겠죠. 낮에 보내는 제품들이 더 많이 늘어나니까. 근데 어쨌든 새벽 배송도 매출이 뭐 작년에 4천억, 올해는 8천억 예상한다고 하니까 계속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앞으로도 제가 볼 땐 새벽 배송이 계속 늘어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그러다 보면 새벽 배송을 택배 회사가 해주진 않는단 말이에요. 국내 택배 3강이 CJ가 1위고요. 2위가 롯데, 3위가 한진인데 이 세 회사들이 새벽 배송을 하진 않기 때문에 결국에 새벽 배송을 누군가가 해야 되는데 쿠팡 같은 경우는 자기들 로켓 배송에 인프라가 있기 때문에 쿠팡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지만 마켓컬리를 어떤 뭐 리더로 해서 마켓컬리와 그와 비슷한 업체들은 자체적으로 새벽 배송을 다 시스템을 인프라를 구축하기가 현실적으로는 이제 비용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대행해주는 업체가 생긴 거죠. 쿠팡 같은 경우는 자기들이 직접 한다고 해도 마켓컬리, 뭐 동원, 헬로네이처, 롯데 이런 업체들은 자기들이 직접 인프라를 구축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걸 대행해주는 업체가 팀프레시라는 업체가 대표적인 업체인데 이 업체가 또 재밌는 게 마켓컬리에 있던 직원분이 나와서 차린 회사예요. 아마 그냥 야, 이 회사는 뭔가 이익을 내기는 어려운 구조인 것 같다. 내가 나가서 이걸 차려봐야 되겠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지 않았을까. 실제적으로 우리 경제 이렇게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 경제의 사례를 보면 사실 이런 케이스들은 굉장히 많죠. 어떤 회사에 다니다가 그 회사에서 나와서 관련된 업종을 차려서 오히려 더 대박나는 이런 사례들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어쨌든 이분이 마켓컬리에 다니다가 나와서 팀프레시 회사를 차렸고 팀프레시라는 회사 자체가 새벽 배송을 대행해주는 회사인데 창업 1년 만에 매출이 100억을 돌파했다고 하는데 현재 2019년 매출 예상 매출이 200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회사가 이제 그 장점일 수 있는 게 쿠팡의 로켓 배송도 그렇고 쿠팡의 가장 큰 적자가 로켓 배송 때문에 기인하는 것처럼 마켓컬리 같은 경우는 이제 새벽 배송 어쨌든 해야 되니까 어딘가에 이렇게 아웃소싱을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팀프레시 같은 업체가 아웃소싱을 받을 때는 손익 계산이 분명한 상태에서 아웃소싱을 받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자기네 경비가 10억이다. 근데 마켓컬리한테 대행받는 물량이 5억이다. 그럼 당연히 대행을 안 받을 거 아니에요. 왜냐면 자기들이 플러스 마이너스 계산을 해서 적자가 나면 대행을 안 받겠죠. 10억이면 최소한 11억이라는 걸 받아야지 1억이라도 남아야지 우리가 운영을 하겠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이런 회사는 적자를 보기에는 좀 힘든 구조가 아닌가. 즉 한마디로 미리 계산을 해서 플러스 알파일 때만 물량을 딱 받기 때문에 다른 회사들, 그러니까 온라인 이커머스의 치킨 게임 회사들은 지금 현재 다 적자를 보고 있는데 그 적자는 로켓 배송 같은 쿠팡 같은 특이한 케이스를 제외하고는 다양한 어떤 프로모션이나 판관비 때문에 적자가 나온다고 하면 팀프레시 같은 회사는 오히려 딱 손익 계산을 맞춰놓고 물량 대행을 받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익을 발생시킬 수 있는, 그 다음에 그 이익을 통해서 계속 예를 들어서 이제 차를 매입하고 물류창고를 늘리고 해서 더 많은 업체에 배송 대행을 해주면서 지속적으로 규모를 키워가면서도 안정적으로 재무구조를 좀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좀 알짜 회사가 아닌가. 물론 이제 매출이 뭐 조 단위나 이렇게 나오긴 어렵겠지만 그래도
스타트업 치고는 굉장히 탄탄한 구조를, 이게 스타트업이라는 회사들이 대부분 재무구조상으로는 사실 이익을 잘 못 내잖아요. 그러면서 외부 투자나 또 외부 수요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규모를 키워가고 해당 플랫폼의 규모를 키우고 그 다음부터 흑자전을 한다던가 뭐 이런 식의 수익 구조를 가져가는 데 반해서 팀프레시 같은 회사들, 이런 배송 대행 회사들은 반대로 이제 조단위 매출이나 이런 식으로 플랫폼의 매출을 굉장히 키울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이 기본적으로 아까도 얘기했지만 손익계산을 통해서 재무구조를 탄탄하게 가져오면서 꾸준한 성장을 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좀 장점이 아닌가. 그래서 이런 회사가 실제로 뒤에서 웃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하고, 팀프레시에 현재 이 배송 대행을 하고 있는 업체가 이렇게 많답니다. 여기 보면 마켓컬리도 있고, 홈페이지에 가보면 이게 35개 업체였나? 하여튼 다양한 업체들이 이 새벽 배송을 대행해주고 있더라고요. 지속적으로 이런 거래 업체들은 늘어나지 않을까. 왜냐면 새벽 배송을 하고 싶어하는 업체들은 굉장히 많고, 팀프레시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택배가 2,500원인데 팀프레시를 통해서 하면 4,000원이다. 그러면 충분히 그 정도는 부담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택배가 2,500원인데 예를 들어서 10,000원을 내라 그래버리면, 제가 실제 단가는 확인해보지 않았습니다만 2,500원에 10,000원이다 그러면 좀 부담스럽긴 한데, 2,500원이지만 4,000원을 내라 그러면 충분히 부담할 수 있지 않나, 그 정도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새벽 배송 시장은 어쨌든 계속 성장할 거고, 그러다 보면 팀프레시 같은 새벽 배송 대행 업체는 역시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이제 물류 창고 관련 업체들이 당연히 이익을 보겠죠. 무슨 말이냐, 쿠팡도 마찬가지로 자체 물류 창고를 계속 짓고 있고, 대기업들도 마찬가지로 물류 창고를 계속 확보하고 있고, 또 아까 얘기했지만 팀프레시 같은 업체들도 물류 창고를 확보한다고 하고, 현재 또 온라인에서 제가 예전에 4천만 원 매출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3PL, 그러니까 삼자물류라는 업체가 굉장히 많이 생기고 있어요. 삼자물류를 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물류 창고가 필요합니다. 규모에 상관없이, 규모가 클 수도 있고 규모가 작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삼자물류를 하려면 당연히 물류 창고가 필요하기 때문에 현재는 이 물류 창고 쪽이 굉장히 호황이라 그래요. 물류 창고를 짓는 업체들, 실제로 경기도 같은, 그러니까 서울에 물류 창고를 짓는 건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고, 다들 아시다시피 땅값이 비싸기 때문에 서울에 물류 창고를 짓는다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얘기고, 경기도만 하더라도 어쨌든 우리가 서울 경기의 인구의 2,500만 명 가까이가 살기 때문에 이 경기도에 물류 창고를 짓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경기도에서도 물류 창고 부지를 찾는 게 굉장히 어렵다고 해요. 그런 식으로 현재 물류 창고 관련해서는 어떤 부지를 찾는 업체라든가, 부지를 계약하는 업체라든가, 부지를 설계하는 업체라든가, 부지를 건설하는 이런 이 물류창고를 건설하는 업체라든가, 이 또 건설하고 나면 이 안에 어떤 물류창고와 관련된 것들을 납품하는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선반이라든가 지게차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것들, 전체적으로 물류창고 관련한 부분들이 다 호황이라 그래요. 이런 부분에 대한 데이터는 잘 나와 있진 않은데, 어쨌든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배송 물량이 많아지면 배송 물량을 바로 생산자한테 받아서 소비자한테 주는 건 아니잖아요. 어딘가에 집화를 해놓고 그 집화된 걸 다시 배분하기 때문에 당연히 물류창고는 많아질 수밖에 없고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고, 그러면 물류창고 관련한 업체들은 당연히 호황을 볼 수밖에 없겠죠.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온라인 이커머스 치킨 게임에서 많은 업체는 현재 이 죽을둥 살둥 굉장히 손해를 보면서 이렇게 열심히 달리고 있지만, 그 뒤에서는 골판지 제조 업체들, 상자를 만드는 업체들, 배송을 대행해주는 업체들, 냉매를 만드는 업체들, 그리고 물류창고 관련 업체들, 이런 업체들은 굉장한 호황을 보고 있다. 그런 주제로 저희가 짧게 한번 영상을 찍어봤습니다. 저도 비슷한 생각을 많이 했어요. 이건 여기까지는 사실이고, 네네. 저는 의류회사에 다니니까, 그렇죠. 그리고 저는 소비자와 맞닿아 있는 의류를 판매하는 브랜드에 다니니까, 그렇죠. 우리는 막 힘들게 팔고 못 팔고 이걸 걱정하는데, 그렇죠. 기획하고 뭘 잘 팔릴까 안 팔릴까 고민하고, 생산업체들은 만들면 다 팔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게 낫다고 싶었는데, 결국 산업이 무너지면, 저는 그쪽이 아니었지만 아웃도어가 한 2, 3년 동안 계속 무너졌잖아요. 그렇죠. 뒤에서 앞에서 힘들었던 우리 노스페이스, 네파, 그렇죠. 블랙야크 다 힘들 때 생산업체들은 오더 수량이 많아지니까 엄청 호황을 누렸다고 볼 수도 있지만, 그렇죠. 결국 아웃도어가 침몰하면서 뒤에 있는 데들도 다 같이 침몰을 하긴 하더라고요. 그럴 수 있죠. 지금 골판지 업체들도 그게 이제 밸류 체인이니까. 네. 근데 이제 또 어느 순간 이제 마켓컬리라든지 이런 데서 포장에 대한 걸 혁명적인 시스템을 개발한다든지. 그러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면 아마존도 여전히 종이박스에 배송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네. 아마존이 그렇다면 네네네. 왜냐면 골판지가 네네네. 골판지를 대체할 게 생길 수도 있고, 산업이랑은 결국 다 같이 먹고 사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어요. 오늘하고 좀 주제하고 벗어난 얘기긴 한데.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보면 그렇죠. 앞에 있는 메인 플레이어들이 정말 성공했을 때는 정말 큰 어떤 플랫폼의 힘으로 정말 큰 매출과 정말 큰 이익을 낼 수도 있겠지만, 이게 고저차가 있을 수 있다면 뒤쪽에서 꾸준히 뭔가를 제공해주는, 어떻게 보면 어떤 인프라 같은 개념으로 제공해주는 업체들은 맨 앞선에 있는 업체들처럼 주목도 못 받고, 사실 그렇게 큰 어떤 영향력도 행사하지 못하고, 그렇게 큰 어떤 매출로 좌지우지할 수 없고, 그런 건 있겠지만 좀 알짜 느낌으로
알짜 느낌으로 흔히 말하지만 너와 나의 우리 같은 자영업 레벨이 감히 넘볼 수 없는 수익을 꾸준히 볼 수 있으면서 알짜 이런 느낌으로 꾸준한 수익을 낼 수 있지 않나. 어떻게 보면 그게 더 낫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알겠어. 뒤에서 웃는 사람이 됩시다.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 안녕.